해병대 기수도 없는 년이 까불어. 해병대 최초의 여성 3스타 사령관에게 기수를 묻는 미친 대령, 그녀가 누른 비상벨 하나에 사단장까지 모조리 집합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심장부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여성이 앉아본 적 없는 가장 높은 자리. 사령관 집무실의 거대한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중장 강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묵직한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군 조직의 가장 견고한 유리천장을 뚫어낸 최초라는 수식어의 무게였고 수만 명의 붉은 명찰을 짊어진 지휘관의 고독한 책임감이었다. 해병대 사관 80기 강지영. 그녀의 이름은 해병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강철나비. 그녀의 별명이었다. 나비처럼 섬세하고 우아하게 전략의 핵심을 파고들지만 그 날갯짓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해병대는 불필요한 악습을 타파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전투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은 집무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를 향해 있었다. 해병의 소리,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올라온, 그러나 번번이 중간에서 묵살되었던 하나의 절규였다. 발신지는 해병대의 심장, 포항 제1해병사단 해룡부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제1상륙 돌격 여단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참담했다. 여단장 우종철 대령. 그는 부대의 왕이자 폭군이었다. 우종철 대령은 여군들을 자신의 기쁨조로 취급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에게 술 시중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이며 여자가 해병대에 왔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습니다. 신병들의 전투력 향상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갈취 자신의 관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유용했습니다. 그의 언어 폭력과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1일 사단장님이 그의 10 기수위 직속 선배이며 그를 맹목적으로 신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지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우종철. 그녀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다.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기수 문화와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인물. 실력보다는 아부와 연줄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썩은 고목 같은 자였다. 그녀는 1일 사단장에게 몇 차례 이 문제를 하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 대령이 훈련 강도가 높아 병사들의 불만이 일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부대 장악력 하나는 확실한 인물입니다라는 안일한 대답뿐이었다. 그녀의 부하인 사단장이 자신의 직속 후배를 감싸고 도는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였다. 감찰? 강지영이 은졸였다. 사령부 감찰실을 동원하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우종철은 꼬리를 자르고 숨을 것이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키워낸 썩은 토양 자체를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부관. 예, 사령관님.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안보전략 포럼,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연락하게. 3-3박 4-4일 일정으로. 예. 사령관님, 그 포럼은 참모장님이 가시기로. 내가 가겠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에게 오는 모든 직통 보고는 차단하게.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내 위치를 알아서는 안 되네. 부관은 그녀의 의중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강철 나비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묵묵히 경례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영은 자신의 관사에서 3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을 벗었다. 그리고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년 만에 가장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을 꺼내 배낭에 챙기기 시작했다. 등산용 재킷,
낡은 청바지,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책 넓은 모자.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령관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가장 어두운 곳을 파고드는 이름 없는 감찰관의 그것이었다. 포항의 우마왕, 우종철. 강철 나비가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항행 고속 열차 KTX는 아침 햇살을 가르며 남쪽으로 질주했다. 강지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30년 전 처음 해병대에 입대하던 날을 떠올렸다. 여자가 무슨 해병이냐는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멸시 속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이 강철 같은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최고가 되었다.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사령관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종철 같은 버러지가 자신의 어린 후배들을 짓밟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포항역에 내린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제1사단 기지가 위치한 오천읍으로 향했다. 해병대 가족들과 외출 나온 병사들로 늘 붐비는 곳. 부대의 민낯을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그녀는 허름하지만 병사들이 자주 찾는다는 해병각이라는 중화요리집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그녀는 조용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붉은 명찰을 단 해병들이 3355 식당으로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3명의 상병이 탕수육을 앞에 두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 씨발. 진짜 우마왕 그 새끼. 어제 또 지랄했잖아. 뭔 일 있었는데? 어제 여단 본부 회식. 새로운 정보가 박중희여군 알지? 그 사람한테 술 따르라고 시켰는데 박중희가 긴장해서 손 좀 떨었다고. 설마. 술잔을 면상에 집어던졌어. 이게 같은 년아, 내가 해병이야? 그냥 술집 작부년이지. 계집년이 해병대에 왔으면 기쁨 조할 각오 정도는 하고 와야지,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탕. 강지영이 쥔 젓가락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짜장면을 비볐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친 새끼. 근데 박중희는 어쨌대? 어떻게 하긴. 울면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우대령 못 말려. 사단장님 라인인데 누가 덤벼. 하. 진짜 족같다.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오신다는데 여단 환경 미화 기금 50만 50원 내라고 어제 또 통보 내려왔더라. 안 내면 주말 외박 잘릴 거라고. 강지영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고 그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즉시 식당을 나섰다. 이제 가십이 아닌 현장을 덮쳐야 했다. 그녀는 오천시장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를 샀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제1상륙 돌격여단 정문으로 향했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정문 위병소에 선 앳된 얼굴의 해병 헌병이 그녀를 막아섰다. 충성. 면회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여단 주임원사님. 그러니까 이진성 원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이진성 원사. 그는 우종철의 오른팔이자 부패의 공범으로 투서에 이름이 올랐던 자였다. 주임원사님 말씀이십니까? 혹시 사전 약속은? 아, 약속은 없는데. 제가 아들 군 생활 잘 봐주십사 하고 작은 성이라도 표하러 왔어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신병으로 여기 배치받았는데 이름이. 강지영은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신병의 이름을 댔다. 김철수 이병이요.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거 과일이라도 좀. 헌병은 당황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식의 선물은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이병은, 아, 왜 이래?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이 비싼 걸 사왔는데 주임원사님 얼굴도 못 봐요? 당장 나오라고 좀 해줘요. 강지영은 순식간에 아들 걱정에 막무가내인 아줌마로 변신했다. 위병 소장이 뛰쳐나왔지만 그녀의 막무가내 연기는 계속되었다. 당신들 지금 민간인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여단장 나오라 그래. 상황은 헌병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다. 결국 위병 소장의 다급한 무전이 여단장실로 향했다. 여단장님, 정문에서 웬 민간인 여성이 주임원사님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병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종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발, 당직 사관은 뭐하고 그런 년 하나 처리를 못해. 알았어, 내가 직접 나간다. 몇 분 후 붉은색 지휘관 모자를 쓴 거구의 사내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왔다. 우종철 대령이었다. 그의 눈에는 감히 내 왕국에서 소란을 피우는 년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강지영은 모자 챙 아래로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덫의 입구로 우마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감히 신성한 해병대 부대 정문에서 지랄이야. 우종철 대령의 고함은 오천의 하늘을 찢을 듯했다. 그는 위병소 앞에 선 강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등산 재킷, 낡은 청바지, 얼굴을 가린 모자. 그의 눈에는 그저 볼품없는 중년 아줌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이 부대 책임자입니까? 강지영은 연기를 멈추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우종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폭발했다. 책임자? 이 아줌마가 진짜.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큰 소리야. 여기가 당신 내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제 아들이 이 부대에 와서 고생하는 것 같아. 주임원사님께 인사라도. 강지영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을 흐렸다. 하. 우종철은 과일 바구니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과와 배가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인사? 이딴 걸로? 아줌마, 당신 아들 이름이 뭔데? 김철수? 그런 놈 우리 부대에 없어. 아니, 설령 있다고 쳐도 당신 같은 극성스러운 어미 밑에서 자란 놈은 어차피 고문관이야. 알기나 해? 그는 헌병들을 향해 턱짓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2년 당장 안 끌어내. 부대 정문 물 흐리지 말고. 잠깐. 강지영이 헌병들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들었다. 대령. 당신은 방금 해병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국민에게 폭언을 하고 그녀의 성의를 짓밟았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우종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에게 대령이라 칭하며 짓밟았다는 말을 썼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줌마. 너 지금 군인을 모욕했어. 그리고 여긴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너 수상해. 혹시 저기 북에서 보낸 간첩년 아니야? 그는 강지영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렀다. 이 계집년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남편도 없나? 아니면 남편이 이따위로 가르쳤어? 강지영의 눈빛이 모자 챙 아래에서 번뜩였다. 말 조심해라,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우종철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더 큰 소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말조심? 하.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야. 그는 허리춤에 찬 권총 손잡이를 툭툭 치며 위협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 여단장이야. 내년 하나 여기서 쏴 죽이고 간첩 사살이라고 보고해도 그 누구 하나 토달놈 없어. 알아들어? 대답 안 해, 이 씨발년아. 우종철의 입에서 거침없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여자가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을 못해.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군부대에 발을 들여놔? 넌 기수도 없잖아. 넌 해병도 아니잖아. 근데 이년아, 내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그는 강지영의 멱살을 잡을 듯 손을 뻗었다. 야, 너. 해병대 몇 기야? 기수도 없는 년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혹시 해병대 맛 좀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부대 애들 종물 바지라도 되려고 온 거냐고, 이 더러운 년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모욕적인 성희롱이었다. 그 말을 들은 헌병들조차 공포와 당혹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이었다. 강지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그녀가 쥐고 있던 사과가 우종철의 입을 정확하게 틀어막았다. 아니, 거의 쑤셔박는 수준이었다. 크역. 우종철은 숨이 막혀 뒤로 나자빠졌다. 강지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우종철이 중심을 잃은 순간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등을 찍어 눌렀다. 단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병대 사령관 강지영이 수십 년간 연마한 백병전의 정수였다. 에이. 우종철은 사과를 뱉어내려 애쓰며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힘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헌병들은 총을 겨눠야 할지 말려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 제압해. 위병 소장이 소리쳤다. 헌병들이 강지영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우종철에게서 무릎을 떼고 순순히 두 손을 들었다. 이미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이 미친년. 우종철은 바닥에 뒹굴며 입에서 사과 조각을 뱉어냈다. 굴욕감과 분노에 눈물이 찔끔 났다. 당장 전현 잡아. 헌병대 감옥에 쳐넣어. 인연이 군인을 폭행했어. 현행범이다. 당장 끌고 가. 강지영은 두 명의 헌병에게 팔을 거칠게 붙들렸다.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대는 우종철을 마치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우종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차분했다. 내 놈은 방금 내 놈의 입으로 내 놈의 군 생활을 끝냈다. 그리고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기수 노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곧 알게 될 거다. 뭐? 2년이 끝까지 끌고 가라. 강지영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우마왕의 지옥이라 불리는 부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이 자신의 심판대가 될지 아니면 우종철의 단두대가 될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포항 제1상륙 돌격여단 본청, 그 건물은 우종철 대령의 철권 통치를 상징하듯 위압적인 회색빛으로 서 있었다. 강지영은 두 명의 헌병에게 팔이 뒤로 꺾인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건물 내부로 들어섰다.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에서 마주친 장병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정체불명의 여성을 향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와 엮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강지영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벽에 걸린 무적해병이라는 액자, 필승의 신념이라는 구호. 그 모든 빛나는 단어들이 이 썩어 빠진 왕국에서는 공허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 때 한 젊은 여군 중위가 행정반 앞에서 나이든 상사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똑바로 못해. 박중희, 내가 그러니까 계집년 소리 듣는 거야. 머리만 길렀지 하는 짓은 고문관 새끼랑 뭐가 달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야간 당직 너 혼자 다 서. 알았어. 강지영은 눈을 감았다. 투서의 내용이 식당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부대 정문에서 겪었던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대 곳곳에서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헌병들은 그녀를 본청 지하 특별 면담실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사실상의 불법적인 신문실이었다. 차갑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담배 찌든 내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과 쇠의자 2개가 전부였다. 여기 처박아둬. 헌병 하나가 그녀를 쇠의자에 거칠게 밀쳐 앉혔다. 여단장님 오실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괜한 짓 하다간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철컥. 차가운 쇠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의자 팔걸이에 고정시켰다. 헌병들이 나가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강지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독한 악취와 냉기 속에서 이 부대의 가장 깊은 환부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또렷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이 씨발년이 감히 날 우종철이를.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이 부신 형광등 불빛과 함께 우종철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입술은 아까 사과에 부딪혀 살짝 터져 있었고 전투복은 바닥에 뒹굴어 흙투성이었다. 그의 뒤에는 투서의 우마왕의 오른팔이라 적혀있던 여단 주임원사 이진성이 음흉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다. 우종철은 책상에 놓인 물 주전자를 그대로 들어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그는 강지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쥘 듯이 위협했다. 이게 같은 년아. 그의 입에서 역한 술냄새와 피비린내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내년. 정체가 뭐야? 어디서 보낸 년이야? 강지영은 대답 대신 그 오만함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눈을 고요하게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발광하는 미친 짐승을 관찰하는 수의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눈깔 안 까? 이 씨발년이. 우종철이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짝. 매운 통증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지만 강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내가 지금 웃어? 우종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이 아줌마가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하. 그래, 독한 년이구나. 아주 좋아. 난 독한 년들이 좋더라. 길들이는 맛이 있거든. 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좋아. 내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이진성 원사. 면담 기록지 준비해. 예, 여단장님. 이진성 원사는 녹음기나 카메라가 아닌 낡은 서류철과 펜을 꺼냈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신문을 자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신호였다. 자, 이름. 주소. 소속. 어디서 보냈어? 국정원이냐? 기무사냐? 아니면 저기 서울에서 설치는 여성단체 나부랭이들이냐? 강지영은 여전히 침묵했다. 대답 안 하지. 좋아. 우종철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해병대 신병들이 받는 해병의 긍지라는 제목의 작은 수첩이었다. 그는 그 수첩을 강지영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해병대의 혼이야. 여긴 말이야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이 붉은 명찰을 달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놈들만 모인 곳이야. 그는 수첩을 강지영의 뺨에 경멸적으로 문질렀다. 근데 넌 뭐야? 넌 기수가 뭐야?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해병대 몇 기냐, 이년아.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해병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기수는 서열이자 법이며 존재의 증명이었다. 기수가 없다는 것은 곧 이 조직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낙인이었다. 기수가 없구나. 그렇지? 하긴. 계집년이 기수가 어딨겠어. 안 그래? 그는 이진성 원사를 보며 낄낄거렸다. 이진성도 비굴하게 따라 웃었다. 여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년들은 그냥 군번 없는 위안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 그거 좋네. 우종철은 다시 강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 넌 그냥 위안부야. 우리 불쌍한 해병 애들. 육지에서 온 여자 구경도 못하고 여기서 뺑이 치는데 내가 몸으로라도 좀 때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눈이 번들거리는 욕정으로 빛났다. 낯짝도 이만하면 반반하고 나이 좀 든 게 오히려 농염해서 좋지. 안 그래, 이원사? 황송할 따름입니다, 여단장님. 우종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에 묶인 강지영의 몸을 짐승처럼 훑어내렸다. 내년. 정문에서 나한테 한 방 먹였지.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던데. 북에서 특수훈련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남자들 밑에서 하도 뒹굴어서 몸 쓰는 법을 배운 건가? 그는 강지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좋아. 좋게 말할 때 대답해. 내년 정체가 뭐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강지영은 그의 소나귀에서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정체를. 내 놈이 감당할 수 있겠나? 뭐? 이 미친년이. 우종철은 그녀의 대답에 폭발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며 이진성 원사에게 고갯짓했다. 인연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이 원사. 손님 맞이 준비해. 이진성 원사는 기다렸다는 듯 신문실 구석에 있던 물통과 수건을 가져왔다. 여단장님.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부터 좀 벗겨야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야. 우종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아줌마. 속살이 얼마나 고울지. 한번 볼까? 이 원사 당장 전연옷. 싹 다 찢어발겨. 그리고 물 좀 뿌려. 정신이 번쩍 들게. 예, 알겠습니다. 이진성 원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지영의 등산 재킷 지퍼를 향해 더러운 손을 뻗었다.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긴 지옥이야. 내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 오히려 내 부하놈들이 내년 소리 듣고 더 흥분해서 달려들겠지. 하하. 우종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신문실을 가득 메웠다. 이진성 원사의 손가락이 강지영의 재킷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그 손가락이 내 몸에 1mm라도 닿는 순간 강지영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주임원사 이진성. 너는 군형법 제92조의 2 군인 등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이진성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강지영은 그를 무시하고 책상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우종철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너. 대령 우종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너는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및 불법 감금, 가혹행위 지시 혐의로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붉은 명찰을 내 놈 손으로 떼어내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직접 뜯어주지.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확한 법률 용어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두 짐승은 순간 얼어붙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지하실을 지배했다. 강지영의 목소리에 담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는 우종철과 이진성의 본능적인 폭력성을 잠시 마비시켰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우종철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에이, 인연이. 어디서 법 조항 몇 개 주워 듣고 와서 날 협박해? 그의 얼굴 근육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야, 이게 같은 년아. 여기가 대한민국 법정이냐? 여긴 포항이야. 아니, 여긴 내 왕국 제일 상륙 돌격 여단이야. 여단장인 내가 법이고 내가 하늘이야. 이 병신 같은 년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진성의 등을 발로 찼다. 이 원사.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현이 주둥이 터는 거에 쫄았어. 당장 전현 옷 안 벗겨. 아. 예. 여단장님. 이성을 되찾은 이진성이 다시 강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인연이. 감히 여단장님 앞에서. 좋다. 강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그녀는 수갑에 묶인 채였지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우종철을 바라보았다. 우종철. 내 놈.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지는 아나? 사령관님? 갑자기 사령관님은 왜 찾아, 이 미친년이? 우종철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당연히 알지. 화성에 계신 강지영 중장님. 그분도 여자지. 아주 대단한 분이야. 근데 뭐, 내년이. 그분이랑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은 사이야? 이젠 하다 사령관님까지 파네. 그래, 내년이 우리 사령관님을 팔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년 같은 더러운 년이 감히 입에 담을 이름이 아니야. 그분은. 그래.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분은 내 놈 같은 버러지 새끼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지. 뭐? 인연이. 우종철은 이진성에게 소리쳤다. 당장 전현 주둥이를 틀어막아. 수건으로. 이진성이 더러운 수건을 집어들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할 때 강지영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수갑에 묶인 채였지만 재킷 안쪽 주머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작은 장치를 묶인 손가락으로 힘겹게 작동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녹음기나 전화기가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관, 전군에서도 극소수 지휘관에게만 지급되는 위성통신 기반의 레벨 1일 비상 호출기였다. 삑. 아주 작고 희미한 작동음이 울렸다. 방금. 무슨 소리야? 이진성이 주춤했다. 소리? 무슨 소리? 인연이 방귀라도 꼈나 보지. 쫄지 말고 쑤셔박아. 우종철이 악을 썼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하실의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곳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의 사령부 지휘 통제실을 보는 듯 했다. 5분. 그녀는 속으로 시간을 셌다. 빠르면 3분. 인연이.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네.
우종철은 강지영의 그 초연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진성을 밀치고 자신이 직접 나섰다. 그래. 내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내년에 그 오만한 낯짝이 내 군홧발 밑에서 일그러지는 걸 똑똑히 봐. 그가 강지영의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 손을 뻗은 그 순간 따르르르르르릉 지하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평범한 전화기가 아니었다. 우종철의 책상 위에 놓인 먼지가 뽀얗게 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였다. 사령부, 아니 국방부와의 직통 라인이었다. 우종철과 이진성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다. 저 전화기는 지난 1년간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오직 전쟁이 나거나 그에 준하는 최고 등급 비상사태에만 울리는 전화기였다. 여단장님. 이진성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저거. 받아야. 우종철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제1상륙 돌격 여단장 대령 우종철. 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병대 작전 참모부장, 그의 사관학교 두위기수 선배인 소장의 목소리였다. 우 대령.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예? 작전 참모부장님. 그게 무슨. 이 개새끼야. 수화기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 놈. 지금. 사령관님. 비상호출기. 내 놈 여단본청 지하에서 터졌어. 알아. 우종철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사령관님. 비상호출기. 그것은 사령관이 적에게 납치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만 작동하는 것이었다. 자, 작전 참모부장님. 오해이십니다. 사령관님은 지금 제주도에. 닥쳐. 이 개새끼야. 제주도 일정 방금 취소됐다. 사령관님. 지금 행방불명이다. 그런데 그 신호가 내 놈 부대 지하실에서 잡히고 있다고. 내 놈. 지금. 사령관님. 감금했어? 사령관님을 제가 감금? 우종철의 눈동자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의자에 묶여있는 아줌마를 향했다. 그 아줌마는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여기는 웬 미친년이. 간첩으로 의심되는 여자가. 이 새끼가 지금 누굴. 미친년이라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너. 이 새끼. 너. 혹시 그분 얼굴도 몰라보는. 바로 그때였다. 우우우우. 지하실의 콘크리트 벽을 뚫고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한두 일, 이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포항 앞바다를 뒤덮을 듯한 거대한 항공대의 굉음이었다. 이 소리는 이진성이 창문도 없는 지하실에서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전 참모부장이 절규하듯 외쳤다. 내 놈. 끝났어. 이 개새끼야. 지금 레드샤크가 내 놈 여단으로 강습 중이다. 내 놈이 감히 사령관님께. 레드샤크 붉은 상어. 해병대 사령관 직속 최정예 대테러 특수임무대. 오직 사령관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해병대 최강의 칼날이었다. 우종철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년 종물바지 위안부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버렸다. 령,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의자에 묶인 강지영을 향해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쾅! 지하실의 육중한 철문이 폭약의 힘으로 산산조각 났다. 연기와 먼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검은색 최첨단 전투 장비로 무장한 레드샤크 대원들이 섬광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지옥의 사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타깃 확보, 적대 세력 무력화. 단 몇 초 만에 무릎을 꿇고 있던 우종철 대령과 넋이 나간 이진성 원사는 바닥에 처박혀 단단히 결박되었다. 특임대원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깔린 자가 해병대 대령이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자신들의 주군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특임대 팀장인 한철호 중령이 방독면을 벗어 던지고 쇠 의자에 묶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영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안도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그는 단검을 뽑아 그녀를 묶고 있던 수갑의 플라스틱 케이블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무사하십니까? 상처는? 괜찮다 한중령. 강지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조금 늦었군. 죄송합니다. 즉각 조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철호 중령이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 방금 전의 굉음이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여단 본청 앞 연병장에는 해병대의 주력 기동 헬기인 마리논 세-3대가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해 있었다. 연병장 주변은 이미 레드샤크 대원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다. 여단의 모든 병력은 무장 해제된 채 연병장 구석에 집결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납치 및 위해 사태로 간주된 명백한 적진 강습이었다. 이게 무슨... 바닥에 처박힌 우종철은 자신의 왕국이 단 5분 만에 그것도 자신의 부하가 아닌 사령관 직속 특임대에 의해 점령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우종철. 강지영이 바닥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그것보다 100배는 더 차가웠다. 일어나라. 특임대원들이 우종철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한철호 중령이 자신의 전투 재킷을 벗어 정문에서 찢어진 강지영의 등산 재킷 위에 덮어주었다. 연병장으로 끌고 나와라. 강지영은 지하실의 어둠을 뒤로하고 환한 연병장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여단 장병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정문에서 소란을 피웠던 간첩 아줌마. 그 여자가 지금 사령부 최정예 특임대의 호위를 받으며 헬기 앞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한철호 중령이 그녀에게 확성기를 건넸다. 치익 그 작은 소음과 함께 강지영의 목소리가 포항 오천의 하늘을 갈랐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수천 명의 심장을 꿰뚫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중장 강지영이다. 사령관? 중장. 3스타? 장병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화성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전설 속의 최초의 여성 사령관. 그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가장 초라한 민간인 복장으로 서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부대가 썩었다는 절규를 듣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의 시선이 특임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온 우종철 대령에게 향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이자는, 그대들의 지휘관을 자처한 이자는 자신의 부하들을 착취하고 여군들을 기쁨조와 작부 취급했으며 심지어는 국민을 그리고 자신의 사령관을 간첩년과 존물바지라 부르며 이 신성한 군복에 똥칠을 했다. 연병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우마왕의 민낯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로된 순간이었다. 강지영은 우종철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우종철 대령. 살려 주십시오. 사령관. 님. 그의 입에서 오줌 지린내가 진동했다. 내 놈이 아까 나에게 물었지. 그녀의 손이 우종철의 가슴팍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향했다. 해병대 몇 기냐고. 그녀는 우종철의 계급장을 소나귀에 쥐었다. 나는 해병 사관 80기다. 80기. 우종철 사관 95기보다 15기수나 높은 하늘 같은 선배였다. 그리고 내 놈은 감히 내 놈의 사령관이자 내 놈의 대선배에게 계집년이라 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우두둑. 천과 실이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우종철의 계급장이 뜯겨져 나갔다. 내 놈은 오늘부로 해병이 아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쥐었다. 이 붉은 명찰은 내 놈 같은 버러지가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놈이 그토록 멸시했던 너의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땀 흘려 지켜내는 명예 그 자체다. 촥. 붉은 명찰이 살점이 뜯겨나가듯 뜯겨나갔다. 우종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자를 상관 모욕 및 폭행, 성희롱, 직권 남용, 부하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당장 화성으로 압송해라. 예, 사령관님. 특임대원들이 실신 직전에 우종철을 헬기에 쳐넣었다. 강지영은 다시 한번 연병장에 선 수천 명의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해방감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군들. 그녀가 외쳤다. 썩은 것은 도려냈다. 지금부터 이 부대를 다시 세운다. 진정한 해병의 명예를 되찾는다. 알겠나? 잠시의 정적.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한 젊은 여군 중위복도에서 질책받던가 눈물을 흘리며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필승.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붉은 명찰들이 일제히 함성을 토해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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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폭군을 향한 복종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한 진정한 지휘관을 향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충성의 함성이었다. 강철, 나비, 강지영은 그 함성 속에서 포항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마주하고 섰다. 가장 치욕스러운 어둠이 지나가고 가장 눈부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포항 제1상륙 돌격 여단의 연병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축을 울리던 마리논 헬기 세대의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수천 명 장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그들의 심장이 공포와 해방감으로 뒤엉켜 뛰는 소리만이 남았다. 강지영 사령관은 헬기 앞에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에게 전투 재킷을 덮어준 한철호 중령이 무전으로 레드샤크 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알파팀, 여단장실 및 참모장교 사무실 전체를 확보한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라. 브라보팀, 여단 관사 전체를 수색한다. 찰리팀,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결한 모든 장병들의 무기를 통제하고 여단 본청 전산망을 사령부 직할로 돌린다. 그것은 점령이었다. 한 국가의 군대 내에서 사령관이 자신의 예하 부대 비록 직속은 아니었으나를 상대로 벌인 초유의 군사작전이었다. 우종철이 꽁꽁 숨겨두었던 왕국의 문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강제 개방되었다. 강지영은 확성기를 다시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웅크린 장병들을 지나 연병장 한편에 겁에 질린 채 도열해 있던 여단의 장교들, 소령과 대위급 참모진들을 향했다. 여단 참모진 전원, 지금 즉시 본청 대회의실로 집결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 레드샤크 대원들의 위협적인 총구에 밀려 좀비처럼 걸음을 옮겼다. 대회의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종철이 호통을 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을 그 장소에 이제 강지영이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좌우에는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도열했다. 여단 참모들은 사형장의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강지영은 찢어진 등산 재킷을 벗어 옆에 두었다. 한철호 중령의 전투 재킷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이 그녀의 중장 신분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고개 들어라.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 들라고 했다.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든 그들의 눈은 단 한 명도 강지영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단 3가지만 묻겠다. 강지영이 입을 열었다. 첫째, 그대들의 지휘관 우종철이 부하 장병들의 급여를 갈취하고 관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둘째, 우종철이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자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셋째, 우종티철이 정문에서 민간 인나을 폭행하고 지하 신문실에 불법 감금하여 고문까지 시도한 이 순간까지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침묵. 그들의 비겁한 침묵이 대회의실을 채웠다. 작전 참모인 박소령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쥐어짜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님, 저희는 여단장님의 지휘 방침이 다소 과격하다고는 생각했으나 지휘관의 통솔권이라 판단. 통솔권? 강지영이 실소를 터뜨렸다. 범죄를 통솔권이라 포장하는가? 박소령. 그대는 작전 참모로서 여단장이 병사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준비 태세의 공백을 단 한 번이라도 지적했나? 그것은 인사참모는 어디 있나? 한 대위가 사색이 되어 일어섰다. 그대는 여군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다. 그대에게 박중이나 다른 여군들이 단 한 번이라도 눈물로 호소한 적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께 보고 드렸으나 보고? 그대들의 보고는 짐승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대들은 방관자다. 아니, 강지영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대들은 공범이다. 지휘관의 불의에 눈 감고 전우의 고통에 귀 막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진급만을 생각하며 그 붉은 명찰을 더럽힌 우종철과 똑같은 공범이다. 그녀는 한철호 중령에게 명령했다. 이자들 전원 직무 정지시킨다.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실로 이첩해. 단 한 놈도 이 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예, 사령관님.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안일함, 그들의 비겁함이 그들의 군 생활 전체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한편 본청 밖에서는 또 다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병장 구석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은 사령부에서 급파된 감찰관 및 군 검찰단과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이 우종철과 참모진 전원이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하자 둑이 무너지듯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제 월급 통장 주임원사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전투력 향상 기금이라고 매달 20만 20원씩 우 대령 관사 주말마다 불려가서 변기 청소까지 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진성 원사가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병 여군 어깨를 만지는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회식 자리에서 우종철에게 술잔을 맞았던 정보가 박중희 여군은 사령부 소속의 여성 상담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저는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그 우종철은 저를 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작분연, 계집년, 기쁨조. 매일 밤 관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녁 지원서를 10번도 더 썼습니다. 제가 해병대 장교라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상담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우종철의 여단장실, 레드샤크 대원들은 그의 개인 금고를 강제 개방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기수의 실체가 담긴 검은색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돈이 매달 정기적으로 포항 제1해병사단장 소장 최경환에게 상납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경환은 우종철의 사관학교 10 기수위 선배이자 그를 이 자리에 앉히고 그의 모든 만행을 묵인해준 방패였다. 한철호 중령이 이 장부를 들고 강지영에게 달려왔다. 사령관님, 뿌리를 찾았습니다. 강지영은 장부를 넘겨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경환, 역시 내 놈이었군. 그녀는 우종철이라는 썩은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에 양분을 공급해온 거대한 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 사령관님, 화성으로 복귀하시겠습니까? 군 검찰단이. 아니.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헬기를 다시 띄워라. 이 장부의 주인에게 직접 가야겠다. 그녀는 바닥에 끌려나가 헬기에 처박히는 우종철과 이진성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우종철은 강지영과 눈이 마주치자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사령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최경환 사단장님이 시키신 쾅. 헬기의 문이 닫히며 그의 비명은 차단되었다. 한중령. 예, 사령관님. 우리는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 제1사단 본부로 간다. 예. 114단 본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뱀의 머리를 오늘 안에 치워야겠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았다. 포항에서 가장 낮은 곳을 쳤던 그녀는 이제 포항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다시 날아올랐다. 포항 오천읍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 본부.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사단 본청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굳건하게 서 있었고
훈련장의 함성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사단장 소장 최경환. 그는 집무실에서 방금 전 올라온 보고를 받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래서 강 사령관이 직접 레드샤크를 이끌고 우 대령 여단을 급습했다, 이 말인가? 예, 사단장님. 지금 우 대령과 이 원사는 화성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최경환 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해병대 사관 75기 75, 강지영 사관 80기보다 무려 5도 기수나 높은 해병대에서도 손꼽히는 원로급 장성이었다. 감히 자신의 후배인 사령관이 자신의 관할인 114단 예하 여단을 자신에게 보고 한마디 없이 침공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는 계집이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삼켰다. 우 대령 그 새끼가 일을 이따위로밖에 처리를 못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는 우종철의 비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우종철은 그의 충실한 사냥개이자 현금 인출기였다. 그가 상납하는 돈으로 자신의 막대한 판공비를 충당했고 우종철의 무자비한 통솔력을 이용해 사단 내 군기를 잡았다. 우종철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령부에. 뭘 어떻게 해? 강지영이 그년. 아니, 그 양반이 지금 흥분해 있으니 내가 직접 만나서 달래줘야지.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내 말은 듣겠지. 우 대령 하나 꼬리 자르고 끝내야지. 괜히 114단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피곤해. 그가 막 사령관실 직통 전화를 들려던 순간이었다. 우웅으.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의 거대한 헬기 소리가 사단 본청 상공을 뒤덮었다. 사단장 전용 헬기장이 아닌 본청 정중앙 연병장을 향해 마리논 세-3대가 하강하고 있었다. 사령부의 레드샤크 마크가 선명했다. 미친. 최경환은 경악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침공의 연속이었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집무실을 뛰쳐나가자마자 본청 로비는 이미 레드샤크 대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전투 재킷을 걸친 강지영 사령관이 방금 전 헬기에서 내린 듯한 모습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 사령관. 에이, 이게 무슨... 최경환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기술을 무기 삼아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사관 80기 80 강지영.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사단 본청의 무단으로. 사관 75기 75 최경환 소장.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보다 더 날카롭게 로비를 찔렀다. 지금 이 순간부로 그 입에서 기수라는 단어를 한 번만 더 꺼내면 상관 모욕이 아니라 반란으로 간주하겠다. 뭐라고? 반란. 에이. 최경환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강 사령관. 자네가 사령관이기 이전에 내 후배야. 내가 이 해병대에서 뼈를 묻는 동안 자네는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특혜를. 특혜? 강지영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남자 생도들보다 2배로 무거운 군장을 메고 훈련을 마칠 때 당신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처먹고 있었겠지. 내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진급심사에서 번번이 누락될 때 당신은 기술을 따지며 당신의 선배들에게 아부를 떨고 있었겠지. 내가 이 세-3개의 별을 다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썩어빠진 후배놈이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피 같은 돈을 상납받고 있었지. 강지영은 품속에서 그 검은 장부를 꺼내 최경환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최경환 사단장님, 관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5천만 5천 원.
사모님 유럽 여행 경비 3천만 3천원. 최경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에이, 이건 모함이야. 우종철 그 개자식이 날 물고 늘어지는 모함? 강지영은 로비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령부 감찰실장과 군 검찰단이 서 있었다. 최경환 소장,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뭐라고? 사령관, 자네가 감히 나를, 그리고 군형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하 비위 묵인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강지영은 한철호 중령에게 고갯짓했다. 레드샤크 대원들이 감히 자신들의 사단장을 체포하려는 듯 다가오자 최경환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인연이 감히 여자가 사령관이 되더니 해병대를 다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래서 계집년들은 그가 강지영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퍽! 한철호 중령의 단단한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억! 최경환은 거대한 몸을 웅크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관 모욕 및 폭행 시도 현행범으로 가중 처벌한다. 강지영은 쓰러진 최경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중령, 이자의 입을 막아라. 이자가 내뱉는 모든 말은 해병대의 수치다. 예, 사령관님. 최경환은 자신의 사단 본청, 자신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에 재갈이 물리고 두 손이 결박된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사단장 투스타이성 장군가, 그것도 해병대의 심장인 114단장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충격적인 광경에 본청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강지영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대들의 지휘관은 방금 끌려나갔다. 썩은 머리는 잘라냈다. 하지만 그 독이 이 몸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제1해병사단 전체에 대한 사령관 직권 무기한 특별감찰을 선포한다. 그것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대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철 나비의 서늘한 선언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포항은 거대한 외과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해병대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제1사단장이 자신의 직속 후배이자 부패의 공범이었던 여단장과 함께 나란히 군사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강철 나비 강지영 사령관.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의 가장 치욕적인 환부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도려낸 집도이이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몇 주 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내 군사교도소. 강지영은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 대신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녀는 새3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이 아닌 가장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수인복 차림의 그는 몇 주 전 포항을 공포로 지배했던 우마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은 헬쑥하게 빠졌고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눈은 깊은 절망과 공포로 죽어 있었다. 우종철 대령. 아니, 피의자 우종철이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의 강지영을 보자마자 쇠의자에 앉기도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나왔다. 강지영은 인터콤을 들지 않았다. 그저 그가 무너진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찧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였던 최경환 사단장마저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본 후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법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존재론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영은 그제야 천천히 인터콤을 들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라. 나는 죄수와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때 내 부하였던 자의 마지막 말을 들으러 온 것이다. 우종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인터콤을 들었다. 사령관님, 저는 왜 내가 여자임에도 사령관이 되었는지 그것이 불만이었나? 왜 내가 내 놈의 기수보다 아래 사실은 위였지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이다인데 내 놈 위에 있는지 그것이 불공평했나? 예, 그랬습니다. 우종철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평생 기수가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선배 기수에게 복종하고 후배 기수를 짓밟는 것이 해병대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최경환 사단장님께 개처럼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내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 강지영이 그의 말을 이었다. 우종철, 내가 말하는 그 해병대는 진짜 해병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 같은 썩은 자들이 만들어낸 부패의 성일 뿐이다. 진짜 해병대는 내 놈이 작분연이라 모욕했던 박중희처럼 내 놈이 고문관이라 짓밟았던 신병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다. 우종철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다. 내 놈의 죄는 내 놈의 평생을 바쳐도 씻을 수 없다. 내 놈은 군사법원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내 놈의 이름은 해병대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내 놈에게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주겠다. 우종철의 눈이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띠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놈은 가지에 불과했다. 최경환 역시 굵은 뿌리 정도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 썩은 토양이 아직 남아있다. 내 놈이 최경환에게 상납하며 만났던 더 높은 자들, 그들의 이름을 지금 나에게 말해라. 그것은 강지영이 우종철에게 베푸는 참교육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기수와 연줄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그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게 만드는 것. 우종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제 마지막 충성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지영은 다시 포항 제1상륙 돌격여단 연병장에 섰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마왕의 그림자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새로 부임한 강지영이 직접 엄선한 여단장의 지휘 아래 부대는 활기차고 건강한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섰다. 그리고 9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렀다. 그 중에는
눈물을 닦으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박중희도 있었다. 강지영은 수천 명의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 9명의 여군들, 우종철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해병대 사령관 세3개의 별이 일개 중위와 하사들에게 먼저 경례를 했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대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동안 그대들의 사령관인 나는 화성에 있었다. 그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해병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연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중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경례를 받았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고개 드십시오. 아니다. 강지영은 경례를 풀고 박중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대들은 그 지옥 속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대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대들이야말로 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있는 진정한 해병이다. 그녀는 박중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명령한다. 다시는 그대들 자신을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다시는 그 누구도 그대들을 계집 따위로 부르게 놔두지 마라. 그대들은 여자 해병이 아니라 그저 해병이다. 그녀는 박중희의 손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전역 지원서였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박중희는 그 전역 지원서를 천천히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 조각이 포항의 바닷바람에 흩날렸다. 사령관님, 박중희가 눈물 속에서도 가장 환한 미소로 말했다. 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지켜주신 이 해병대에서 저도 제 후배들을 지키는 그런 해병이 되겠습니다. 필승, 필승. 그녀의 뒤에 섰던 8-8명의 여군들도 동시에 외쳤다. 강지영은 강철 나비라 불렸던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녀는 썩은 거목을 베어낸 자리에 가장 강하고 가장 붉은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화성 해병대사령부 본청 사령관 집무실. 새벽의 푸른빛이 채 가시지 않은 그곳에서 강지영 중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군 검찰단이 밤새 정리한 우종철의 자필 진술서와 최경환의 검은 장부 원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목록이 아니었다. 해병대를 수십 년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계보도 그 자체였다. 우종철이 마지막 속죄로 토해낸 이름들은 최경환을 넘어 현역 장성들은 물론 군복을 벗고 국방부와 정계에까지 뿌리를 내린 퇴역 장성들의 이름까지 망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병 전우라는 이름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 군납 비리부터 인사청탁까지 그들의 탐욕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들이 바로 우종철과 최경환 같은 괴물을 키워낸 토양이었다. 부관.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서울 용산 국방부 장관 비서실로 연락한다. 사령관 강지영 국방안보 긴급 현안으로 장관님 독대를 요청한다고. 지금 당장 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더 이상 해병대사령부의 손을 떠났다.
그녀는 군 검찰총장이나 합동참모의장을 거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 나라 국방의 최고 책임자 장관의 칼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그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장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세3개의 별을 단 강지영의 전투복과 그녀가 내민 두위권의 장부는 그 자체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국방부 장관은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던 손가락을 멈췄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혔다. 이름 중에는 자신의 동기, 심지어는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혀준 정치권의 실세들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 사령관. 장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이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야.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네. 국군 전체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걸세. 이 폭탄을 지금 터뜨리자는 건가?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정의와 정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 진실을 덮는다면 당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다. 강지영은 그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장관님,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에서, 백령도에서, 연평도에서 제 부하들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를 저 너머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명예라는 것이 저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들의 안위라면 저는 차라리 그 명예를 버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관님,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피가 쏟아질 것입니다. 저 역시 이 해병대의 수장으로서 제 손으로 제 조직을 난도질하는 이 참담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저는 제 부하들에게 썩은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우종철에게 계집년이라 불리면서도 전역 지원서를 찢어발기고 다시 일어선 제 어린 여군 장교에게 명예로운 군복을 입혀줄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님, 결단하십시오. 이 부패의 토양을 지금 완전히 불태우지 않으시면 제2의 제33의 우종철은 이 땅에서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장관은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치적 계산이 오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명의 군인 강지영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다. 강 사령관. 그는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들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연결하게. 지금부터 정풍을 시작하겠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정의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연일 터져나오는 방산 비리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우종철의 장부에서 시작된 불길은 최경환을 넘어 군복을 벗은 예비역 장성들,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 심지어는 방위 산업체 대표들과 현역 정치인들에게까지 번져나갔다. 수십 년간 안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가의 혈세를 빨아먹던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강지영이라는 강철 나비의 날갯짓 하나에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우종철과 최경환은 군사법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목이 일일이 열거되는 것을 들으며 각각 무기징역과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기수와 인맥은
차가운 쇠창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해병대는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졌고 해병대 해체라는 극단적인 여론까지 들끓었다. 조직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강지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그녀는 해병대 조직문화혁신 특별임무단의 단장을 맡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썩은 관행을 도려냈다. 첫째, 강철나비 직통 신문고가 설치되었다. 계급과 기술을 불문하고 해병대원이라면 누구나 사령관에게 직접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이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간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 직속 레드샤크 감찰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둘째, 붉은 명찰 연대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만약 부하의 정당한 신고를 지휘관이 묵살하거나 덮으려 하거나 혹은 보복을 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지휘관까지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군복을 벗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다. 제19 감싸기는 이제 자살 행위가 되었다. 셋째, 기수 중심의 진급 심사를 완전히 폐지했다. 오직 임무 수행 능력과 상급자가 아닌 부하와 동료들이 평가하는다면 평가 점수만이 진급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아부와 줄타기로 별을 다는 시대는 끝났다. 개혁은 고통스러웠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에 젖어 있던 수많은 간부들이 저항했지만 토양 자체가 정화된 지금 그들의 저항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맑고 투명한 새로운 물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포항의 드넓은 도구해안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다.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상륙 돌격 훈련을 감행하고 있었다. 강지영 사령관은 이제는 안정을 되찾은 제1사단을 방문했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한 명의 장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사령관 앞에서 전역 지원서를 찢어발겼던 박중희 아니, 이제는 대위진이 된 박지훈 대위였다. 돌격 중대, 전방 고지 확보, 화력 지원반 좌측 능선으로 우회. 신속하게. 박지훈 대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수백 명의 중대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중대원들은 남군과 여군이 아닌 오직 해병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이 끝나고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박지훈 대위가 강지영의 앞으로 달려와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 성, 돌격 중대장 대위진 박지훈, 훈련 종료를 보고합니다. 강지영은 경례를 받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훌륭한 지휘였다, 박대위.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박지훈 대위의 눈이 1년 전의 그늘을 벗고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법을, 그리고 이기는 법을 말입니다. 아니다. 강지영은 그녀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켰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대들 스스로가 증명해낸 것이다. 그녀는 박지훈 대위의 어깨 너머로 땀에 젖었지만 당당하고 맑은 눈빛으로 다시 태어난 수백, 수천의 젊은 해병들을 바라보았다.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붉은 명찰이
진짜 무게다. 포항의 바다 위로 새로운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철 나비가 피와 눈물로 씻어낸 해병대의 새로운 여명이었다. 그녀가 꿈꾸었던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우며 그 누구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진정한 무적 해병의 깃발이 마침내 그 붉은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금 펄럭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